수우지, 양산박의 영웅 호걸들. 18-1. 더러운 부정놈아. 이 100번 죽어도 싼 놈아. 내 행장을 어디로 가져갔느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 놈들을 붙잡으려던 참인데 도리어 내 놈들이 범의 수염을 뽑으려고 덤비다니. 그렇게 외치면서 나는 듯이 인충에게 달려들었고 그가 하도 사납게 달려들므로 인충도 발을 들고 놓으면서 그를 맞받아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인충이 쳐다보니 그 사나이는 머리에 붉은 술이 달린 범양 전립을 쓰고 푸르고 흰 줄이 엇물린 행전으로 바지 가랑이를 여며매고 노루 가죽 버선의 털이 있는 소가 죽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요도를 차고 손에는 박도를 비껴들었는데 키는 7척 5-6촌가량 되고 얼굴에는 커다란 푸른 사마귀가 있으며 뺨에는 빨간 구레나룻이 약간 돋쳐 있었습니다. 전립을 등 뒤로 젖히고 가슴을 풀어헤친 산에는 부드러운 구접이 2곳만 쓰고 박도를 축혀 세운 채 다시 한번 자기의 행장을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그가 악쓰듯 소리치는 소리에 잔뜩 성이 난 인충은 아무 대답도 없이 고리눈을 부릅뜨고 범의 수염을 곤두세우며 박도를 비껴들고 달려들어 그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오던 눈이 그치고 엷은 구름마저 가셔버렸는데 살기 등등한 둘은 시냇가에 얼음판을 차며 서로 나섰다 물러났다 하며 30여 합을 싸웠지만 좀처럼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10여 합을 더 싸운 다음에 어렵게 승부가 날 듯한 판에 문득 산 위에서 두 분은 싸우지 말고 잠깐만 멈추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인충은 불시에 태 밖으로 껑충 뛰어나갔고 두 사람은 약속한 듯이 박도를 거두고 산 꼭대기를 바라보자 백이수사 왕윤이 졸개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박도를 정말 잘 쓰시는데 그 법수가 그야말로 신출귀몰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동생인 표자도 인충인데 얼굴이 푸신 저편은 위십니까? 서로 통성명이나 합시다. 왕윤이 말하자 그 사내가 대답합니다. 나는 3대 장군 가문의 후예로서 우후 양영공의 손자입니다. 성은 양이고 이름은 지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 관서에서 떠돌고 있는데 젊었을 적에는 묵과에 급제하여 전사의 제사관까지 지냈습니다. 후에 도군왕제께서 만세산을 지으시면서 제사 10명을 뽑아 태호 가히 화강석을 동경으로 운반하게 하셨는데 그 화강석을 싣고 오던 도중 큰 풍파를 만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화강석이 전부 침몰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길로 도주하여 타초로 가서 몸을 피해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우리들의 죄가 풀리게 되었으므로 나는 재물을 좀 마련해가지고 동경으로 가 추밀원에 돈을 먹이고 본래의 일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을 내어 농군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이곳을 지나가던 길인데 뜻밖의 당신들한테 짐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그 짐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청면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양제사라니 우선 우리 산채로 가서 박주나마 한 잔 같이 나눈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행장은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보한께서 기왕 저를 아신다니 제 행장을 돌려주시면 그것이 저에게 술을 주시는 것보다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사 날이 제가 수년 전에 가거포로 동경으로 갔을 때 나리의 명성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뜻밖의 여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내기가 섭섭해서 산채로 올라가 잠깐 이야기나 하자는 것이지 결코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양지는 할 수 없이 왕윤의 일행과 같이 물을 건너 산채로 올라갔고 왕윤은 주기도 불러서 함께 산채에 올라와 만나게 하여 모두 함께 취의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놓인 네 교위에는 왕윤, 두천, 송만, 주기 등 네 두령이 앉고 오른쪽에 두 교위에는 산저에 양지를 앉히고 하석에 인충을 앉혔습니다. 좌석을 정한 다음에 왕윤은 졸개들에게 양을 잡고 술을 내오게 하여 주연을 베풀어 양지를 대접하였고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자 왕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인충을 산채에 눌러둔다면 우리에게 불리할 것은 사실인데 이때 내가 생색을 내서 양지도 함께 붙들어두면 그의 적수가 될 것이 아닌가. 왕윤은 인충을 가리키면서 양지에게 말합니다. 이 동생은 원래 동경 80만 금군의 교두였던 표자도 인충이라는 사람인데 모태위란 자가 옳은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지라 공연한 트집을 잡아서 청주로 귀양을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서 또 일을 저지르고 이곳으로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아까 나리께서는 동경으로 가 벼슬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제사 나리를 꼬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미 붓을 버리고 무기를 잡게 되어 이곳에 와서 농민객이 되었습니다. 제사 나리도 이미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인데 비록 죄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예전의 벼슬을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고불한 자가
모든 군사 권리를 틀어잡았으니 나리를 쉬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니 차라리 우리 산채에 남으셔서 큰 저울로 금은을 나누고 큰 사발로 술과 고기를 자시면서 함께 오거리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림객은 화적이나 도둑의 소굴에 손님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 두령들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은 천만 감사하나 저희 권솔들이 지금 동경에 있고 예전 저희 범죄로 인하여 그들까지 많은 공경을 치렀는데 아직 제가 사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경에 가는 길에 다 찾아뵈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 여러 두령께서 저희 행장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빈손으로라도 가겠습니다. 제사나리께서 여기에 계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억지로 잡지는 않을 것이니 우선 안심하시고 하룻밤 푹 쉰 다음 내일 아침에 떠나시도록 하십시오. 왕윤이 웃으며 말하니 양지는 대단히 기뻐하며 그날 저녁 일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제각기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양지를 보내기 전에 또 술상을 차려 아침을 먹은 후 졸개들에게 멜대짐을 지워 산 아래 길목까지 내려가 양지와 작별하고 졸개들이 물 건너 큰 길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여러 두령들이 양지와 작별하고 산채로 돌아왔고 왕윤은 그제야 임충을 겨우 넷째 자리에 앉히고 주기를 다섯째 자리에 앉혀 양산박에 뿌리를 내리고 노력질을 해나간 건 당연했습니다. 한편 큰 길로 나온 양지는 졸개들을 산으로 돌려보내고 짐꾼을 사 짐을 지워 가지고 불과 며칠 만에 마침내 동경에 도착해 성 안으로 들어가 객주집을 정하고 짐꾼들을 돌려보냅니다. 짐꾼들을 돌려보낸 다음 행장을 풀고 요도와 박도를 끌러놓고 심부름꾼에게 은 부스러기를 주어 술과 고기를 사오게 하여 충분히 먹고 마시며 앞일을 준비합니다. 며칠 후 추밀원에 연주를 놓아 자신의 일을 잘 보아줄 수 있게 부탁한 다음 준비한 그 문등의 제물로 높고 낮은 관속들을 매수하여 다시 전사부의 제사로 복직시켜 줄 것을 청탁합니다. 양지는 그동안 준비해온 제물을 모두 다 쓰고 나서야 비로소 보장이 올라가서 전수부 고태위를 만나게 되었으나 고구는 그의 전력을 보고 나서 크게 노하여 말합니다. 당시에 석사 10사람을 보내어 화강석을 운반해 오도록 했는데 9은 모두 동경에 갖다 바쳤는데 유독 너 한 놈만이 화강석을 물에 쳐넣었더구나. 그러고서도 진작 돌아와서 자수하지 않고 비록 죄는 풀렸다 해도 뻔뻔스럽게 복직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전의 죄상을 보아서 너 같은 놈은 다시 등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고태위는 보장을 한마디로 부정하고 양지를 전수부에서 몰아내 버리자 앙앙불락하여 객주집으로 돌아온 양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장은 어떤 사실을 상관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하던 일이나 그 문서를 이르는 말이며 앙앙불락은 매우 마음에 차지 않거나 야속하게 여겨 즐겁지 않은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왕윤의 권고가 과연 옳았구나. 나의 이름과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배운 재주로서 어느 변방에서든지 참검으로 공을 세워 저자에게 음덕을 입히고 조상의 뜻을 이뤘어야 할 것만 그러지 못하고 이런 꼴을 당하였구나. 고태위 내 놈은 과연 악독하고 각박한 놈이 틀림없었구나. 속을 태우며 객주집에 며칠 머무는 동안 가지고 있던 노자가 다 떨어져 버리자 어떻게 한다? 조상이 물려준 이 보도밖에 없으니 언제나 몸에 붙어다닌 칼이지만 어쩔 수 없구나. 막판에 온 이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도를 거리로 들고 나가서 다만 천여 관이라도 받아서 노자로 삼아 어디로든 가서 몸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양지는 그날 곧바로 보도에다 팔겠다는 표식인 풀대를 꽂아들고 거리로 나가 마행가에서 두어 시간 서 있었지만 값을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양지는 점심때까지 서 있다가 이번에는 번화한 천안교로 가서 서 있자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 양편의 사람들이 뿔뿔이 개천 아래쪽 골목으로 피하여 숨습니다. 그들을 쳐다보니 모두 부산이 날뛰면서 빨리들 피해라. 호랑이가 온다. 라고 소리치자 양지는 괴상한데 이런 장한 백주에 어디서 나온 범이란 말인가. 라고 말하며 두리번거립니다. 양지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주위를 살펴보니 시꺼먼 놈이 술이 거나해져 비틀거리며 자기 쪽으로 오자 양지가 그를 쳐다보니 생김이 매우 누추해 보였습니다. 그는 원래 동경에서 이름난 망종으로 털없는 범이라 불리는 우이였는데 언제나 거리에서 야료와 행패를 부리고 싸움질을 하였으므로 자주 관가에 붙잡혀가서 경을 쳤습니다. 그러나 개본부에서도 그놈을 끝끝내 다스려 내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온 장안의 사람들은 그놈을 보기만 하면 일단 도망쳐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지 앞으로 다가온 우이는 대뜸 그 보검을 와락 빼서 들더니 이 칼을
얼마에 팔 텐가? 하고 물었고 양지는 조상이 물려준 보검인데 3천관을 주면 팔겠다고 하자 우이가 말합니다. 무슨 놈의 칼이 그렇게 비싸단 말이냐? 나는 역전 30양을 주고 3칼로도 고기를 점이고 두부도 썬다. 네 칼이 뭐 그리 귀한 데가 있다고 보검이라 떠벌리고 있는 거냐? 이 칼은 여느 가게에서 파는 백철로 만든 칼이 아니라 진짜 보검이오. 대관절 어째서 보검이라는 거냐? 첫째로 부리를 찢거나 채를 베어도 날이 상하지 않고, 둘째로 털을 날 위에 놓고 불면 털이 잘라지고, 셋째로 사람을 베어도 날에 피가 붙는 법이 없으니 보검인 거요. 그렇다면 동전을 한번 찍어보겠느냐? 가져만 오시오. 한번 찍어보여 줄 테니. 우이는 고추교 아래에 있는 양념 가게로 가서 3전짜리 동전 20잎을 가져다 주교 난간 위에 무리 지어 놓고 찍어서 쪼개기만 하면 3천관을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지는 웃으면서 팔소매를 걷고 칼을 들어 똑바로 겨누더니 곧바로 내리쳐 그 동전들을 두 쪽으로 쪼개놓자 구경꾼들이 혀를 차며 감탄을 했고, 우이는 조용하라고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했더라? 털을 날 위에 올려놓고 불어서 자르는 거요. 머리카락 몇 가닥을 칼날에 놓고 불면 다 잘라지는 거요. 라고 양지가 대답했습니다. 난 믿을 수가 없다. 고 말하며 자기 머리에서 머리카락 한 줌을 뽑아 양지에게 주며 자, 어디 한번 불어서 잘라보아라. 하고 말한 후 털을 넘기자 이번에도 간단히 잘라버립니다. 양지가 넘겨받은 머리카락을 말한 대로 가볍게 잘라버리자 구경꾼들은 잘한다고 박수를 쳤고, 구경꾼들이 더욱 많이 모여들자 우이는 셋째는 뭐라고 했지? 사람을 베어도 날에 피가 묻지 않소. 어째서 사람을 베는데 날에 피가 묻지 않는단 말이냐? 사람을 찍어도 칼날에 피 흔적이 없게 잘 되니까 그런 것이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네가 사람을 한번 찍어봐라. 백주의 동경 장안에서 어찌 사람을 죽인단 말이오. 못 믿겠으면 어디 가서 개를 얻어오면 찍어 보이겠소. 그러자 사람을 찍는다고 했지 언제 개를 찍겠다고 했냐며 시비를 겁니다. 안 사겠으면 말 것이지 왜 사람을 귀찮게 구는 거요. 좀 보겠으니 그 칼을 이리 내놓아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난 그따위 행패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 네가 어디 나를 죽여보겠느냐? 나는 너하고 예나 지금이나 원수진 일이 없는데 피차 그만두면 그뿐이지. 무엇 때문에 너를 죽이겠느냐. 그러자 양지의 멱살을 움켜쥐며 난 내 칼을 기어이 사고 말겠다. 고 짓거립니다. 사고 싶으면 돈을 내라. 나는 돈이 없지만 내 칼을 꼭 가져가야겠다. 나는 내 놈에게 절대 못 주겠다. 네가 사내 자식이라며 나를 한번 찍어봐라. 하고 허세를 부리자 그의 말에 꼭지가 돌아 열이 뻗친 양지가 순식간에 우이를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졌던 우이가 몸을 툭툭 털며 일어나 머리로 양지의 가슴팍을 들이받으며 달려듭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다시피 나는 루자가 없어서 이 칼을 팔려고 하는데 이 망종이 내 칼을 그냥 빼앗으려고 할 뿐 아니라 때리기까지 합니다. 양지가 그렇게 외쳤지만 모여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우이의 행패가 무서워 누구 하나 감히 선뜻 나서서 말리지 못합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때린다고 했지? 아주 때려두긴들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며 우이가 오른주먹을 들어 내리치자 양지가 회피하면서 성난 김에 그 칼로 우이의 명치를 푹 찌르니 그놈은 털썩 거꾸러집니다. 양지는 따라가서 우이의 가슴을 또 연거푸 2번이나 내리찔렀고 우이는 온 땅바닥에 피를 콸콸 쏟으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리자 양지가 구경꾼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망나니를 죽였는데 여러분에게까지 누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이놈이 이미 죽었으니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가서 관부에 자수를 합시다. 양지가 말하자 골목 구석에 숨듯이 있던 사람들이 몰려나와 양지와 함께 곧장 개봉부로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부윤이 관아에 출근하여 이를 보고 있었으므로 양지는 칼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대청 앞에 가서 일제히 꿇어 앉은 다음 칼을 앞에 놓고 살인하게 된 자초지종을 자백합니다. 소인은 원래 전사의 제사였사온데 화강석을 날라오다가 침몰시킨 일 때문에 관직을 떼이고 루자가 없어서 이 칼을 팔려고 거리로 나갔소이다. 그런데 우이란 망나니 놈이 달려들어 이 칼을 빼앗으려 할 뿐 아니라 주먹으로 소인을 때리기까지 하기에 순간적으로 화같이 밀어 그놈을 죽이게 되었사옵니다. 여기 있는 여러 이웃분들이 모두 증인들이옵니다. 이놈이 스스로 와서 자수했으니 문에 들어서면 반드시 때리는 곤장은 면제하고 큰 칼을 씌우도록 해라. 부유는 이렇게 말하면서 두 관원에게 검시원들을 데리고 양지와 여러 이웃 사람들을 앞세워 천하교 옆에 현장으로 가서 검시하여 보장을 꾸미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이웃들에게 공초장을 올리고 보증을 서게 한 후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관가의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양지만은 사형수 옥에 가두었습니다. 양지가 사형수 옥에 갇히니 그가 털없는 범 우이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감옥의 여러 옥사쟁이들과 절급들은 그를 훌륭한 사나이라고 칭찬하면서 가엾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돈을 후려낼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잘 보살펴 주었고 천안교 아래에 사는 사람들도 양지가 거리에 해충을 없애버렸다고 은전을 모아 그의 옥바라지도 하고 관아의 상하 관원들에게 뇌물도 먹였습니다. 추사도 그의 호걸다운 처사를 인정하고 또 동경장안의 큰 걱정거리를 없애버린 데다 우이의 집에서도 누가 나서서 말썽을 부리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추문장을 경하게 고칩니다. 그 다음 격식대로 조사와 신문을 하고 일시적인 구타로 인해 인명을 잘못 죽인 것으로 공초서를 꾸민 다음 추사가 부윤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60일의 기한이 찬 후에 양지를 불러내어 칼을 벗기고 곤정 20대를 때린 다음 자문장인을 불러 얼굴에 금인 2주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북경 대명부의 유수사로 유배를 보내 군사가 되게 결제하고 칼은 관가에서 몰수하기로 합니다. 공문을 꾸리고 2 사령이 압송해 가기로 했는데 그 2 사령은 장용과 조호였고 양지에게 7군 반이 나가는 철판 칼을 씌우고 그들이 압송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천안교 근처에 사는 몇몇 부호들은 은전을 출렴해 가지고 양지가 오기를 기다려 2 사령을 주점에 청에 앉히고 술을 대접한 후 은전을 주면서 말합니다. 양지는 훌륭한 분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큰 걱정거리를 없애주었습니다. 이번에 북경으로 가는 길에 2 나리께서 모쪼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령인 장용과 조호가 대답합니다. 우리도 그가 훌륭한 사나이라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이 굳이 분부하지 않아도 잘 보살피겠으니 다들 안심들 하시오. 양지도 감사의 말을 하니 그들은 남은 은전을 통틀어 양지에게 노자로 주고 각기 헤어져 자기 갈 길로 돌아갔습니다. 양지는 2 사령과 함께 이전에 투숙했었던 객주집으로 가서 방세를 결제해주고 맡겨두었던 의복과 행장을 찾은 다음 술과 음식을 차려서 2 사령을 대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원을 찾아가 몇 군데 난 장독에다 고약을 사서 붙이고 2 사령의 압송 아래 길을 떠나 북경을 향해 걸었고 주에 다다르고 현을 지날 때마다 술과 고기를 사서 2 사령을 대접했습니다. 셋은 길을 가다가 밤이면 객주집에서 자고 날이 새면 역마길로 줄곧 걸어서 불과 며칠 안 되어 북경에 이르러 한 객주집에 들었습니다. 본래 북경 대명부의 유수사는 말에 오르면 군사를 지휘하고 말에서 내리면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양중서라는 사람으로 자는 세거리오 동경에 있는 태사채경의 사위였습니다. 2월 초 아흘의 날 유수사가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자 2 사령은 양지를 유수사의 대청 앞으로 데려가서 계본부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양중서가 공문을 읽어보니 죄수는 원래 동경에 있을 때의 안면이 있던 양지이므로 곧 사유를 자세히 묻자 양지는 고태위가 복직시켜주지 않았고 모자도 다 떨어져 할 수 없이 보도를 팔려다가 우이를 죽인 사연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고하였습니다. 양중서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매우 기뻐하면서 당장 그의 칼을 벗긴 다음 청내에 머물면서 시중을 들게 하고 공문에 서명하여 2 사령에게 주어서 동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양지는 양중서의 부중에서 매일 정성껏 시중을 들었고 그의 착실함을 본 양중서는 그를 군중의 부패두로 청거해서 매달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불복할 것 같아서 군정사에게 분부하여 다음날 대소 제장인원들은 모두 동광문 교련장에 모여서 무예를 겨룬다는 고시를 내부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양중서는 양지를 대청에 불러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군영의 부패들로 승진시켜 매달 용돈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내 무예가 어떤지 모르겠다. 그가 말하자 양지가 대답합니다. 소인은 무과 출신으로 전사부의 제사까지 지냈고 또 18반무예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만약 소인이 상공의 천거를 받는다면 구름이 가셔서 맑은 하늘을 다시 보는 것과 같겠습니다. 이 양지가 다소라도 성취한다면 그 은혜는 견마지성으로 갚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양중서는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갑옷을 내주었고 그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고 2월 중순이라 바람이 잔잔하며 날씨 또한 따뜻한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양중서는 아침을 먹은 후에 양지를 데리고 말을 타고 전우저의 옹리를 받으며 동광문으로 가자 교련장에는 대소 군졸들과 많은 관원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연무청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 양중선은 연무청에 올라가 정면에 놓인 은회색 교위에 앉았고 좌우에는 지휘사, 단련사, 정제사, 통령사, 아장, 교위, 정패군, 부패군 등이 위풍당당하게 쭉 늘어섰으며 전후에는 100여 명의 장교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장대에는 두도감이 섰는데 한 사람은 이천왕이라 부르는 이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문대도라고 하는 문달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다 만부부당의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숱한 장교들을 통솔하여 일제히 양중서 앞에 와서 3번 길게 소리쳐 읍소하였고 장대에는 누런 깃발을 세우고 그 좌우에는 금고수 수십 쌍이 늘어서서 일제히 두드립니다. 화각을 3번 불고 정고를 울리자 교련장은 정막이 흐르듯 조용해졌고 장대에 정평기를 세우니 전후의 5군이 일제히 정숙해졌습니다. 장대에 인군 홍기가 날리자 북소리가 일면서 500명의 군사가 두 진으로 갈라지는데 병사들은 손에 각기 병장기들을 듭니다. 장대의 백기가 나부끼자 이번에는 두 찐으로 섰던 마군이 일제히 앞으로 달려나와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머물러 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각은 겉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쇳불 같은 것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이릅니다. 양중서는 부패군 주군에게 앞으로 나와서 대령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오른쪽 앞에 있던 주군은 영을 받자 곧 말을 타고 연무청 앞으로 달려가 말에서 내려 창을 꽂아놓고 뇌성 같은 소리로 길게 소리쳐 대답합니다. 부패군은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무예를 다 보이도록 하라. 양중서가 영을 내리자 주군은 곧 창을 들고 다시 말에 올라 연무청 앞에서 좌우로 돌며 창으로 무예를 펼쳐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습니다. 동경에서 온 군줄 양지를 대령시켜라. 양중서의 영이 내리자 양지도 곧 연무청 앞으로 나와서 역시 큰 소리를 길게 내어 대답합니다. 양지야, 너는 본시 동경 전서부의 제사관으로 이때가 죄를 짓고 이곳으로 정배를 왔지만 지금 천하의 도적이 창궐하여 나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때다. 내가 감히 죽음과 한번 무예를 겨뤄 보겠느냐? 만일 내가 이긴다면 너를 그 직책에 천거해 줄 것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상공의 뜻을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양중서는 군마를 끌어오도록 하고 또 병기고의 수행관에게 병기를 주게 한 후에 양지에게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주군과 겨루어 보라고 했습니다. 양지는 연무청 뒤로 들어가서 갑옷을 입고 장속을 마치자 투구, 활, 화살, 요도를 허리에 찬 다음 긴 창을 들고 말에 올라 연무청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양지는 주군과 먼저 창법을 겨루어 보라. 양중서의 말이 떨어지자 주군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귀양살이하는 도적놈이 감히 나와 창법을 겨루어 볼 테냐? 그 말에 성질 더러운 양지가 꼭지가 열리며 화가 치솟았고 크게 소리치며 뚜껑이 열려 독이 오른 맹수처럼 주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군과 양지가 문기 아래에서 말 옆구리를 힘차게 차며 교전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병마도감 문달이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외치면서 곧 연무청으로 올라가 양중서에게 아뢰니다. 상공께 아래입니다. 저 둘이 무예를 겨루는데 비록 그 제조의 우열은 아직 모르지만 창과 칼은 워낙 사정이 없는 물건이어서 역적과 외적을 무찌르고 소탕하는 데 쓰는 것이옵니다. 오늘은 단지 우리 군영에서 무예를 겨루는 것인데 혹여 어디를 상한다면 가벼워야 불구가 될 것이고 중하면 죽을 것이니 이는 군영에 득이 될 것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두 창의 창날을 다 뽑아버리고 전 조각으로 창대 끝을 감싸고 거기에 석회를 묻힌 후에 둘이 다 검정 겉옷을 입고 말을 타고 서로 지르게 해서 흰점이 많은 자가 진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지당하다. 양중서는 곧 영을 내려 두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을 받은 두 사람은 즉시 연무청 뒤로 가서 창날을 뽑고 전 조각으로 창대 끝을 싼 다음에 각각 검정 겉옷으로 갈아입고 창대에 석회를 묻혀들고 다시 말에 올라 진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군이 창을 들고 말배를 차며 양지에게 달려들자 양지도 창을 비껴들고 말배를 차며 나가 주군을 맞아 싸우기 시작합니다. 둘은 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데 어울리기도 하고 한 덩어리로 뭉치기도 하였고 안장 위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안장 밑에서는 말과 말이 싸웠습니다. 둘이 수십 합을 싸운 다음에 보니 주군의 옷에는 마치 흰 두부를 뒤집어 쓴 것처럼 흰 점이 무려 40-50개나 얼룩얼룩하게 찍혀 있었지만 양지는 오직 왼쪽 어깨 아래에 단 한 개의 흰 점이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양중서는 매우 기뻐하며 주군을 연무청 위로 불러다 세우고 그 흰 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관이 너를 군중의 부패들을 시켰으나 너의 그런 무예로서야 어찌 남정북벌을 하고
또 어찌 부패도 노릇을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양지로 하여금 주군의 직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자 병마도감 이성이 또 연무청 위로 올라와서 양중서에게 아릅니다. 주근이 비록 창법은 서툴지만 활쏘기와 말타기는 펑능란한데 만약에 지금 당장 그의 직책을 삭달하면 본심이 해이해질 염려가 없지도 않으니 주근과 양지한테 한번 활제주를 겨뤄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이 지당하다. 양중서는 다시 군령을 내려 양지와 주군에게 제주를 겨뤄보게 합니다. 상공의 영을 받은 두 사람은 창을 꽂아놓고 활과 화살을 받았고 양지는 활집에서 활을 꺼내어 단단히 꼬나들고 말에 올라 연무청 앞으로 달려가 말 위에서 허리를 굽히고 아릅니다. 상공께 아뢰입니다. 화살이란 한번 나가면 사정이 없습니다. 혹여 상하는 일이 있을까 걱정이온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부가 서로 무예를 겨루는데 어찌 상할까봐 두려워하겠느냐. 제주만 있다면 쏴 죽여도 무방하다. 라고 양중서가 양지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영을 받은 양지는 진 앞으로 돌아가자 이성이 활쏘기에 나선 둘에게 방패를 내주면서 몸을 막도록 하라고 말했으며 둘이 방패를 받아 팔뚝에 끼고 나자 양지가 주군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내게 세 살을 쏘시오. 그 다음에 내가 쏘리다. 양지의 말을 들은 주군은 단살에 양지를 쏴 죽이고 싶었지만 원래 군관 출신인 양지는 주군의 솜씨를 벌써 다 짐작하고 있었기에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장대 위에서 겨루기 시작을 알리는 청기를 휘두르자 양지가 말배를 힘껏 차며 남쪽으로 내달립니다. 주군은 말을 타고 그를 쫓아가며 고삐를 안장 위에 걸쳐놓고 왼손에 활을 들고 오른손으로 살을 시위에 걸고 한껏 당겼다가 양지의 등을 겨누고 쏘았습니다. 그러나 양지는 등 뒤에서 나는 시위 소리를 듣자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서 말 등자 옆으로 몸을 감추었고 화살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첫 살이 빗나가는 것을 본 주군은 벌써 당황하여 다시 전통에서 두 번째 살을 꺼내어 시위에 걸어놓고 바라보니 양지와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기에 다시 그의 등을 겨누고 쐈습니다. 두 번째 살이 날아오는 소리를 들은 양지는 이번에는 등자 옆으로 몸을 감추지 않고 손에 든 활 끝으로 바람같이 날아오는 살을 슬쩍 건드려 놓자 살은 맥없이 풀밭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양지가 탄 말은 벌써 교련장 끝에 다다랐고 말머리를 획 돌리자 말은 곧바로 연무청을 향해 뛰어가자 주군도 말머리를 돌려 그의 말을 쫓아갑니다. 파란 잔디 위에서는 마치 엎어진 술잔 같은 말발굽 8개가 판우를 두드리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몰아치는 바람처럼 달려나가는 듯했고 주군은 세 번째 살을 준비합니다. 주군은 세 번째 살을 뽑아서 시위에 걸고 필사의 힘으로 당겨 양지의 등 한 복판을 겨누고 쏘았고 이번에도 활시위 소리를 들은 양지는 안장 위에 앉은 채 몸을 돌려 그 살을 넙죽받아 쥐고 말을 달려 연무청 앞으로 가서 그 살을 던져버립니다. 양중서는 보고 있다가 매우 즐거워하며 이번에는 양지가 주군에게 세 살을 쏘라고 영을 내리자 장대 위에서 역시 시합 개시를 알리는 청기를 휘두릅니다. 그러자 주군은 활을 던지고 방패만 손에 들고 말배를 박차며 남쪽으로 내달리자 양지는 말 위에서 허리를 펴고 발꿈치로 말배를 살짝 차니 말은 순간적으로 앞에 가는 말을 쫓아갑니다. 양지는 먼저 긴 활시위만 한번 튕기자 주군은 등 뒤에서 퉁겨지는 시위 소리를 듣고 몸을 돌이켜 방패를 내대었지만 살은 날아오지 않았고 주군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놈이 필시 창만 쓸 줄 알지 활은 쏠 줄 모르는 모양이다. 만일 저놈이 두 번째에도 살을 쏘지 않으면 곧 호통을 칠 테다. 그러면 내가 이긴 셈이 되는 것 아닌가? 주군이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말은 벌써 교련장 남쪽 끝을 돌아 다시 연무청을 향하여 달렸고 양지의 말도 주군의 말이 되돌아선 것을 보자 곧 머리를 돌려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양지는 전통에서 살을 뽑아 시위에 걸고 저자의 등을 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저자와 아무런 원한도 없는 터이니 죽지 않을 곳을 쏘자. 라고 그를 위한 생각을 했습니다. 왼손으로는 태산을 떠밀듯이 오른손으로는 어린애를 껴안듯이 지그시 당긴 활은 만월 같았고 살은 유성이 떨어지듯 순간적으로 날아가 주군의 왼쪽 어깨에 맞았습니다. 주군은 손쓸 새도 없이 말에서 굴러떨어졌고 빈말만이 연무청 뒤로 내빼자 그 광경을 본 여러 군졸들은 곧 달려가 주군을 부축했고 양중서는 크게 기뻐하며 주군의 자리에 그를 앉히려 합니다. 양지는 의기양양해서 말에서 내려 연무청 앞으로 가 상공께 살해하고 그 직에 오르려 합니다. 죄를 짓고 유연 땅의 귀양 운병졸 연무장의 겨룸에서 목숨 걸고 다투었네.
화살마다 버드립에 구멍내는 명사수 부패군의 자리 얻어 영화를 누리리라. 이때 갑자기 계하의 왼쪽에서 웬 사람이 불쑥 나서며 아직 확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겨루어 보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양지가 그 사람을 보니 키가 7척이 넘고 둥근 얼굴에 두터운 입술을 하고 입은 널쩍하고 뺨에는 구레나룻이 나 있는 게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양중서의 앞으로 나아가 읍하며 아릅니다. 주군은 병이 낫지 않을 기력을 잘 쓰지 못해서 양지에게 패한 줄로 합니다. 소인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양지와 한번 무예를 겨뤄보려고 합니다. 만약 소인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양지만 못하다면 그에게 주군의 자리가 아닌 제 자리를 그에게 주셔도 소인은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양중서가 바라보니 그는 바로 대명부 유수사 정패군 색초였고 그는 성질이 급하여 마치 불에 던진 소금 같았으며 나라를 위하는 일에는 언제나 앞장서서 공을 다투어대며 싸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급선봉이라 했습니다. 이성이 그 말을 듣고 곧 장대에서 내려와 연무청 앞으로 가서 양중서에게 아릅니다. 상공께 아릅니다. 양지로 말하면 이전에 전사의 제사로서 무예가 출중한 터이기에 주군은 원체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정패군 색초와 한 번 더 겨뤄보게 하면 가히 우열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양중서는 내가 특히 양지를 천거하려고 하나 제장들이 불복하는 모양인데 만약 양지가 색초까지 이긴다면 저자들은 죽어도 원망이 없을 것이고 분소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곧 양지를 연무청 위로 불러와 내가 색초와 한번 겨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묻자 양지는 상공의 장명을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연무청 뒤로 가서 장속을 바꾸되 단단히 차려라. 그리고 군기고의 수행 관리들에게 필요한 병기를 내달라고 한 다음 나의 전말을 타고 절대 방심하지 말아라. 양중서의 분부를 들은 양지는 깊이 숙여 읍하고 물러나와 장속을 갖추었고 이때 이성은 색초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자네는 다른 사람과 달리 제자인 주군이가 이미 저자에게 지지 않았나. 만약 자네마저 패하게 되면 저자는 필시 온 대명부의 군관들을 다 깔볼 걸세. 내연을 전쟁터에 타고 나가던 전마와 갑옷이 있는데 그것을 자네에게 빌려줄 테니 아무쪼록 조심해서 얘기를 꺾이지 말도록 하게나. 색초는 인사하고 돌아가 장속을 차립니다. 양중서가 몸을 일으켜 섬돌 앞으로 나서자 수종들이 은교위를 옮겨다 월대 위에 난간 옆에 놓았고 양중서가 자리를 잡고 앉으니 좌우의 시종들이 쭉 늘어섰습니다. 양산자비를 불러다 꼭대기에 은조롱박이 달린 새 폭짜리 갈색 비단 양산을 펼쳐 양중서 등 뒤에 세우게 한 다음 장대에서는 장열이 내려 벌써 붉은 기를 휘두르고 양쪽에서 금고를 울리자 첫 신호를 내립니다. 교련장 가운데 있는 두 진에서는 모두 포를 쏘았고 포가 울리자 색초가 말을 달려 진내로 들어가 문기 아래에 서자 양지도 진내에서 말을 달려 군주에 들어가 문기 뒤에 멈추어 섰습니다. 장대에서 또 다른 기를 휘두르고 재차 북소리가 울리자 양쪽 군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울렸지만 교련장은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합니다. 다시 징소리가 울리고 정평 백기가 휘날리자 양쪽에 늘어선 관원들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장대에서 또 다른 푸른 기가 나부끼고 세 번째 신호전고가 울리자 왼쪽 진의 문기가 열리며 말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가운데 정패군 색초가 말을 달려 진 앞으로 나왔습니다. 진 앞으로 나온 색초가 말을 멈추고 병장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은 과연 영웅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상을 발산하고 있었는데 머리에는 쇠사자 투구를 쓰고 머리 뒤에는 커다란 붉은 수를 늘어뜨렸습니다. 몸에는 쇠조각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허리에는 도구만 짐승을 그린 띠를 띠고 가슴과 등에는 청동 호심경을 붙였으며 붉은 꽃무늬의 점포를 입고 그 위에다 두 가닥 초록색 모사끈을 들이웠습니다. 가죽을 엇물려 만든 승마화를 신고 왼편에는 활을 메고 오른편에는 전통을 걸치고 손에는 금장부를 비껴들고 싸움에 익숙한 백마 위에 앉았는데 매우 훌륭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왼쪽 진에서 급선봉 색초가 금장부를 들고 말을 달려 진 앞으로 나오자 오른쪽 진에서도 문기가 열리며 양지가 말방울 소리를 내며 창을 들고 말을 달려 곧장 진 앞으로 와 멈춥니다. 진 앞에 창을 비껴들고 서 있는 모습은 용맹스러웠고 머리에는 푸른 술이 달리고 광채가 번득이는 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매화를 새긴 느릅나무 잎 모양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붉은 전으로 만든 갑옷대를 띄었는데 앞뒤에는 짐승 모양을 새긴 호심경을 붙이고 흰 비단 화포를 입고 자색 모시끈을 늘어뜨렸습니다.
누른 가죽으로 바닥까지 감싼 신을 신고 가죽으로 썬 활과 끌레 같은 화살촉을 박은 화살 몇 대를 메고 손에는 혼철점 강창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양중서의 불덩이같이 털빛이 붉은 천리마를 타고 있었는데 역시 어디에 비길 데가 없을 것 같은 좋은 명마였습니다. 오른쪽 진의 청명수 양지가 손에 창을 잡고 말을 멈추어 진 앞에 서니 양쪽의 장령들은 저도 모르게 갈채를 보낸 이유는 비록 무예의 능력은 알 수 없지만 둘 다 위풍이 출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남에 있던 기패관이 금실로 영자를 새긴 길을 들고 말을 달려와서 높이 외칩니다. 상고의 말씀이 두무사는 각기 있는 힘을 다하라고 하신다. 혹여 소원한 점이 있으면 벌하실 것이요. 이리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은 영을 받자 말을 몰아 교련장 한가운데로 나왔고 말 두 필이 서로 어울리고 병장기 두 개가 일시에 번뜩입니다. 색조가 녹이 등등하여 큰 도끼를 휘두르며 말배를 차며 양지에게 달려들자 양지는 위풍을 떨치며 신창을 비껴들고 색초를 맞아 싸웁니다. 두 사람은 교련장 중심에서 또는 장대 앞에서 평생의 재간을 다하여 싸우는 동안 일진일퇴하며 네 팔은 가로세로 번뜩이고 8말 발굽은 서로 엉킵니다. 양지와 색초는 50여 합을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고 월대 위에 앉아있는 양중서는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으며 양편의 여러 군관들은 끊임없이 갈채를 보냈습니다. 진중의 군사들은 서로 쳐다보며 감탄에 마지 않으며 이구동성 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군사 노릇을 하면서 전장에도 여러 번 나가 보았지만 한 쌍의 호걸들이 이처럼 용맹스럽게 싸우는 걸 보기는 처음일세. 이성과 문달도 장대에서 그들이 자웅을 겨루는 모습을 보며 과연 잘 싸우는군. 하며 끊임없이 찬사를 외쳤고 문달은 어느 하나라도 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곧 기패관을 불러서 연기를 들고 가 둘을 갈라놓게 합니다. 장대에서 벼랑간 징소리가 울렸지만 색초와 양지는 싸움이 한창이라 서로 공을 세우려고 종체 말머리를 돌리려 하지 않자 기패관이 나는 듯 달려나가 두 호걸은 잠깐 쉬라고 상공께서 분부하신다. 라고 외칩니다. 그제야 양지와 색초는 병장기를 거두고 말고삐를 당겨 각기 자기 진으로 돌아가 기치 아래 말을 세우고 양중서의 장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이성과 문달은 장대에서 내려와 월대 아래로 가 양중서에게 아릅니다. 상공께서는 저들 둘의 무예로 보아 다 같이 중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중서는 매우 기뻐하며 곧 양지와 색초를 부르라고 장령을 내렸고 기패관의 전령을 받은 두 홀은 연무청 앞으로 가서 말에서 내리자 소교가 그들의 병장기를 받습니다. 두 호걸은 함께 연무청 위로 올라가 허리를 굽히고 읍수하며 대령했음을 알리자 양중서는 은 2덩이와 안팎 비단 옷감 2벌을 가져오게 하여 두 호환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또한 군정사를 시켜 두 호환들을 다 관군 제할사로 승직시키게 하고 곧 고시문을 써붙이고 그날로 두 사람을 취임하게 합니다. 색초와 양지는 양중서에게 깊이 읍수하고 받은 상들을 가지고 연무청에서 물러나와 창검과 궁전을 푼 후 두구와 갑옷을 벗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색초는 모든 장속들을 다 벗고 비단 옷으로 바꿔 입자 다시 연무청으로 올라가서 여러 군관들에게 재차 인사를 했습니다. 양중서는 색초와 양지에게 서로 인사를 하게 한 후에 곧 반열에 들어 제할 직무를 맡아보게 했고 군졸들은 승전고를 올리면서 금고와 기치를 들고 먼저 돌아갔습니다. 양중서는 대속 군관들과 더불어 연무청에 남아 축하연을 베풀었고 붉은 해가 서산에 기울어서야 주연을 파한 양중서는 말에 올라 여러 관원들의 옹의를 받으며 부중으로 돌아갑니다. 말 앞에는 새로 임명한 두 제하를 세우고 좌우의 제장들은 모두 말을 타고 머리에 붉은 꽃을 꽂고 동광문 안으로 들어가자 거리 양쪽에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구경합니다. 색초는 여러 벗들이 데리고 축하연을 베풀었으나 양지는 친구도 없는지라 부중에 들어가 쉴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양중서는 계속 양지를 너무 사랑하여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 후 양지는 매달 복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차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여 서로 사귀게 되었고 색초도 양지의 재주가 비상한 것을 속으로 못내 탐복합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봄 여름이 가고 단오가 찾아오자 양중서는 후당에서 채씨 부인과 가연을 베풀어 단오를 경화하였는데 그때 채씨 부인이 양중서에게 묻습니다. 상공께서는 입신양명하시어 지금은 통수로서 나라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대체 이 공명과 복위는 어디서 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양중서는
그것은 모두 장인어른의 덕인 줄 안다고 말하자 최씨 부인은 그럼 어찌 친정아버지의 생신도 잊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그럴 리가 있느냐고 대답하며 이미 10만관의 생신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은 작년 장인 생신 선물로 역시 10만근 이상의 골동품과 금은보화 등을 보냈지만 목적의 반도 가기 전에 몽땅 털렸는데 아직 누구의 짓인지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보낼 생신 선물들 역시 안전하게 장인의 집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고 누구를 인솔자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아직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양중서가 고민을 섞어 말하자 최씨 부인이 장전에 많은 교관들이 있는데 그들 중 신복지인을 뽑아 보내시지요. 라고 말하자 그는 아직 50일 후니까 생각해보자고 말합니다. 양중서가 예물로 골동품을 사들이고 최 태사의 생신 선물로 보낼 때 인솔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뒤로 미루고 산동 제주 운성현에 새로 부임한 지연에 대한 것부터 다루기로 합니다. 그의 성은 시이고 이름은 문빈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벼슬을 지내는 데 있어서 깨끗하고 바르며 맡은 일도 청렴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문빈은 항상 측은지심으로 인자한 생각을 지녔고 전장을 두고 싸울 적에는 옳고 그른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야 행사하였으며 부질없는 분쟁이 일어나면 경중을 분별하고 나서 판결을 내리는 성품이었습니다. 한가할 때면 검은고를 타며 손님을 접대하고 바쁠 때는 붓을 날리듯 순식간에 판결문을 썼으며 문비는 현의 지연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어버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문빈이 관아의 공좌에 나가 좌정하고 공리들이 좌우에 늘어서자 곧 위사의 포도관원들과 2명의 순포도두를 불렀습니다. 그가 맡은 현에는 관아의 보병도두와 마병도두가 있었는데 마병도두는 마병궁수 20명과 토병 20명을 지휘하고 보병도두는 창을 쓰는 두목 20명과 토병 20명을 지휘했습니다. 이 마병도두의 성은 주고 이름은 동이었으며 키는 8자 너대 친화되었고 범의 수염을 길렀으며 얼굴은 대추빛 같고 눈은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의 풍채가 관운정과 비슷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미영공이라 불렀는데 그는 원래 이 지역의 큰 부자였고 의리를 중시 여겼으며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호의 많은 호걸들을 많이 사귀며 가까이 지내며 그들에게 훌륭한 무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병 도두는 성이 느이고 이름은 횡이었으며 키는 7자 5치나 되었고 검붉은 얼굴에 부채 같은 수염을 길렀으며 그의 팔 힘은 몇십 배나 강했기에 그를 삽시오라 했습니다. 그 역시 본 현 사람으로 원래 대장장이 출신이었는데 후에는 방앗간도 운영했고 푸지도 보았으며 투전방도 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리는 있었지만 속이 다소 좁았고 그 역시 훌륭한 무예를 지녔습니다. 주동과 뇌횡은 도적잡이를 주로 도맡아 했는데 이날 지연이 그들을 관아대청으로 부르자 그들은 대청에 나가 읍하고 나서 지휘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연이 분부합니다. 내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본주 제주관아에 속하는 수양 양산박에 화적들이 모여들어 노력지를 일삼고 가군의 한 곳까지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 근처 마을에도 도적들이 있고 불안당들이 출몰할 것이 확실하니 너희들은 지금 즉시 수고를 아끼지 말고 토병을 거느리고 한 사람은 서문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동문으로 나가 패를 나눠서 순찰해 보도록 해라. 만약 도적이 있다면 곧 잡아들이되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알기로 동계촌산 위에 큰 단풍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이 근처 다른 곳에는 없는 나무이다. 너희들은 그 나뭇잎을 몇 개 따다가 바치면 그것으로 너희들이 거기까지 순찰했다는 증거로 삼기로 하겠고 만약 안 가져오면 너희가 간장을 속이는 것이 되니 용서 없이 벌할 것이다. 명령을 받은 두 도두는 곧 돌아가 각기 토병들을 점검하여 순찰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에 뇌횡은 토병 20명과 함께 동문 밖으로 나가서 여러 촌락들을 순찰한 다음 동계촌으로 내려가 2, 3리쯤 내려가서 영관묘 앞을 지날 때 대문이 열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는 향화를 올릴 사람도 없는데 어찌 이 문이 열려 있는 걸까? 좋지 않은 놈이 저 안에 처박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모르니 들어가 확인해 보자. 뇌횡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군졸들과 함께 불을 켜들고 들어가니 전물상 위에 웬 사나이가 발가벗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 날씨가 더운 때기에 그 남자는 옷을 홀딱 벗어제낀 후 그 옷들을 둘둘 말아 베개 삼아 베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거 참 신통한데. 이제 보니 우리 지영께서는 아주 영검하시단 말이야. 이 동계촌에 정말 도적들이 있거든. 노행이 자고 있는 남자를 향해 호통을 치자
벌떡 일어나 대들려고 했지만 20명의 졸개들이 달려드니 꼼짝없이 묶여 영관묘 대문 밖으로 끌려나와 어느 보정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뇌행이 영관전 전물상 위에서 깨벗고 잠자던 눈팽이를 묶어 끌고 나온 시각은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오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놈을 끌고 우선 조보정의 집으로 가서 요기를 한 다음에 현으로 압송해 가서 문초를 하도록 하자. 뇌행의 지시에 따라 일행은 조보정의 장원으로 갑니다. 동계촌 보정의 성은 조이고 이름은 개라고 했으며 조상 때부터 현의 큰 부호로서 언제나 의리를 중시 여기고 재물을 아끼지 않고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했습니다. 일단 누구든 그를 찾아가기만 하면 선악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의 집에서 묵게 하고 떠날 때면 노자까지 주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창과 뭉치쓰기였고 원기가 왕성하고 힘이 장사인데 아직 혼인도 하지 않고 매일 하는 일이란 무예를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운성형 관아의 동문 밖에는 동계촌과 서계촌이라는 두 개 마을이 큰 시내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서계촌에는 늘 귀신이 나타나서 대낮에도 사람을 홀려 시냇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승려가 지나가자 촌민들이 그 승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자 그 승려는 시내의 한 곳을 가리키며 그곳에 청석으로 보탑을 세우라고 합니다. 촌민들이 그 승려가 말한 대로 하자 그 후부터는 서계촌의 귀신들이 모두 동계촌으로 쫓겨갔다고 합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조개는 크게 화를 내며 당장 홀몸으로 시내를 건너가 그 청석 보탑을 빼앗아다가 동계촌 시내에 세우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탁탑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새벽 뇌흔과 졸개들은 그 사내를 끌고 장원 앞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리자 머슴이 곧 보정에게 알리자 조개는 아직 자고 있었지만 도두가 왔다고 하자 일어나서 급히 대문을 열게 합니다. 머슴이 대문을 열자 졸개들이 우선 잡아온 사내를 문간방에 매달아 놓았고 뇌행은 10여 명 간부들만 거느리고 초당으로 들어가자 조개가 나와서 인사를 하며 묻습니다. 도둑께서 무슨 일로 오셨소? 지연 어른의 지시로 나와 주동은 병졸들과 함께 각기 여러 촌락으로 돌아다니며 순찰을 하던 길에 몸이 고내서 잠깐 쉬어가려고 댁에 들렸는데 주무시는 나리를 깨워서 죄송합니다. 천만에요. 라고 말하며 조개는 머슴에게 주안상을 차려오라고 지시하고 술을 데워다가 대접하면서 묻습니다. 저희 부락에서 좀 더 둑이라도 하나 잡았습니까? 방금 웬 놈이 저 앞 영관전에 자빠져 자고 있기에 수상해서 붙들어 왔는데 필시 그놈이 취해서 자던 모양이오. 우리는 그놈을 묶어가지고 바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아직 날이 채 밝지도 않았고 또 보정 나리에게도 알려둬야 혹시 후에 관장께서 물으시더라도 대답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댁에 문간방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개는 속으로 모종의 궁리를 하며 모처럼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윽고 머슴들이 주안상을 차려내오자 여기서는 대화하기가 불편하니 안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며 머슴에게 안방에 불을 켜게 한 후 안으로 안내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조개가 주석에 앉고 뇌행은 객석에 앉아 머슴들이 과일 안주 채소 반찬들을 차려놓으며 술을 따라 정중하게 대접했습니다. 조개는 따라온 졸개들에게도 술을 대접하도록 하자 머슴들이 그들을 행랑방에 모두 들게 한 다음 큼직한 접시에 고기를 담고 큰 잔에 술을 따라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합니다. 조개는 뇌행을 대접하며 우리 동네 어떤 놈이 붙잡혔을까?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후 술을 67순배 돌린 후 청지기를 불러 소피를 보고 올 테니 손님을 모시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뇌행을 접대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동안 조개가 안으로 들어가 등롱을 들고 문루 아래로 가보니 졸개들이 안에서 술을 마시느라 밖에는 아무도 없자 머슴에게 묻습니다. 도두가 잡아왔다는 도둑은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저 문간방에 있습니다. 머슴의 말을 듣고 안으로 들어가자 웬 사나이가 높이 매달려 있었는데 살결은 검고 다리에는 검은 털이 더부룩한데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조개가 불로 그 사내의 얼굴을 비추자 검붉은 얼굴은 멀쩍한데 귀밑털 부근에 붉은 사마귀가 있고 사마귀에는 누르스름한 털이 한 줌 나 있습니다. 그대를 우리 동네에서 본 적이 없는데 어디 사람인가? 조개의 말에 사내가 대답합니다. 나는 먼 데서 온 나그네요. 만나볼 사람이 있어서 여기 왔는데 글쎄 나를 도적이라고 붙잡아오지 않소. 내 말이 사실인지는 이제 따져보면 알 거요. 대체 누구를 찾아왔나? 나는 호걸 한 분을 찾아서 이 마을에 왔소이다.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나? 그 분은 조보정이라 합니다. 그 사람을 왜 찾아왔나? 그 분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호걸이지요. 지금 내게는 큰 돈벌이 구멍이 있길래
그것을 그분에게 알리려고 찾아왔소. 그럼 가만히 있게. 실은 내가 조보정일세. 우선 자네를 구해주겠으니 임자는 나를 외삼촌이라고 하게. 조금 후에 내가 뇌도두를 전송하러 나올 테니 그때 임자는 나를 보고 아저씨하고 부르게. 그러면 나는 임자를 내 생질이라고 할 것이네. 그리고 임자는 3-4살 때 이곳을 떠났다가 이번에 처음 외가를 찾아왔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 하게나. 여기서 말하는 등롱은 등의 하나로서 대울이나 쇠로 살을 만들고 겉에 종이나 홍겁을 씌워 안에 촛불을 넣어서 달아두거나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저를 그렇게 구해주신다면 그 은혜 죽어도 잊지 않을 것이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개는 등롱을 들고 그 방에서 나와 문을 닫은 다음 급히 후원 대청으로 들어가 중도에 나갔다 와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자 뇌횡이 괜찮다고 화답합니다. 서로 화답이 오가는 가운데 술을 마시는 동안 창문 밖이 훤히 밝아오자 동이 텄으니 소인은 하직하고 돌아가 정보를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뇌횡이 말하자 조개가 대답합니다. 도두는 관직에 계신 분이라 덜은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촌락에 일이 있어 오시거든 또 들러주시시오. 말씀하지 않으셔도 반드시 또 와서 뵙게 되겠지요. 그냥 앉아 계십시오. 문까지만 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나왔고 술과 안주 등을 배불리 먹은 병졸들은 각기 창과 뭉치를 들고 문간방으로 가서 그 사내를 끌어내려 문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몸집이 꽤 큰 놈이로군. 조개가 말하니 뇌횡이 덧붙입니다. 저놈이 바로 영관전에서 붙잡은 도적놈이 올시다. 그때 매달려 있는 사내가 외칩니다. 아저씨, 저를 살려주십시오. 조개는 일부러 그 사내를 훑어보고 나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아니, 내 놈은 왕소산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저씨. 저를 구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뇌횡이 묻습니다. 이자가 누구길래 보정나리를 합니까? 이놈은 내 생질로 왕소산이라고 하는 놈이올시다. 대체 이놈이 어떻게 회당집에서 자고 있었을까? 실은 내 누님의 아들인데 어렸을 때 이곳에서 살다가 3-4살 됐을 때 제 부모를 따라 남경으로 가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18살 때 남경에서 오는 장사꾼을 따라 여기를 한번 다녀간 후로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서 여기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나도 몰라보겠는데 저놈의 설적에 붉은 사마귀가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개는 다시 그 사내를 보고 호통을 칩니다. 내 이놈 소삼아, 너는 어째서 곧장 나한테로 찾아오지 않고 마을에서 도적질을 했다는 말이냐? 아저씨, 저는 도적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놈이 도적질을 안 했으면 이분들이 왜 여기로 붙잡아 왔겠느냐? 조개는 병졸의 손에서 뭉치를 빼앗아 들고 그의 머리와 면상을 마구 때리자 뇌횡과 여러 사람들이 말리면서 때리지 말고 그 사람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니 그 사내가 입을 엽니다. 아저씨, 그렇게 노여마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18살 때 한번 다녀간 후로 10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길에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감히 곧장 와서 뵐 생각을 못하고 우선 당집에서 한숨 자고 술이 깬 다음에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분들이 불문곡직하고 저를 붙잡은 것이지 제가 도적질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말에 조개가 또 뭉치를 들고 을러매며 꾸짖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곧바로 와서 나를 찾아볼 생각은 않고 길거리에서 도깨비 북부터 처먹는단 말이냐? 우리 집에는 내 놈이 처먹을 술도 없다더냐? 이게 무슨 창피냐? 도적나리 그만하십시오. 대개 생질이 도적질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보니까 이렇게 큰 덩치가 당집에서 자고 있는 것이 수상한 데다 도통 모를 사람인지라 자연 의심이 들어서 붙잡아 왔을 뿐입니다. 도적나리의 생질인 줄 알았다면 붙잡을 리가 있겠습니까? 뇌횡은 그렇게 만류하면서 곧 부하들에게 얼른 결박을 풀어서 보정나리한테 맡기라고 분부하자 졸개들이 급히 그 사내를 풀어놓았고 뇌횡은 조개에게 다시 말합니다. 도적나리 누여 마십시오. 진작 대개 생질인 줄 알았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두나리, 잠깐만 계십시오. 조개가 막기를 나서려는 도두 일행을 급히 세우며 말합니다. 잠깐 안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뇌횡은 그 사내를 놓아주도록 지시한 다음 다시 초당 안으로 들어갔고 기다리던 조개가 은전 10냥을 꺼내어 뇌횡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도두나리, 약소하지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적나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안 받으신다면 도두께서 저를 잘못 아시는 걸로 여기겠습니다. 그럼 보정나리의 호의라고 생각하며 받도록 하겠고 후일 보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조개는 그 사내를 불러 뇌횡에게
감사를 드리게 한 다음 그를 따라온 졸개들에게도 은전 부스러기를 준 다음 대문 밖까지 전송하자 뇌횡은 작별 인사를 하고 졸개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조개는 뇌횡이 돌아가자 그 사내를 귀체로 데려가 옷을 갈아입히고 두건도 씌운 다음 이름과 고향을 묻자 사내가 대답합니다. 소인의 성은 유이고 이름은 당이며 고향은 동로주인데 얼굴에 붉은 사마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저를 적발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큰 재물을 보정 날있게 드리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는데 간밤에는 날이 저물고 또 술도 좀 마셨기 때문에 향집에 잠깐 누웠다가 뜻밖의 그들에게 붙잡혀 온 것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만날 날이 있고 인연이 없으면 지척에서도 못 만난다더니 오늘 다행히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 병장은 이 유방의 절을 받으십시오. 유당은 그렇게 말하며 꾸벅꾸벅 사배를 합니다. 나한테 큰 재물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재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소인은 어려서부터 강호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세상의 호걸들도 덕잖이 사기였고 그런 와중에 형장의 선송도 늘 들었었는데 마침 오늘 인연이 다 이렇게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형장한테 많은 신세를 진 산동 하북 등지의 상인들을 만나봤으니 지금 마음을 놓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없어야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신복들이니 걱정 말고 꺼릴 것 없이 다 말씀해도 된다오. 제가 다 알아보았는데 북경 대동부의 양중서가 자기 장인인 제태사의 생신 때 보낼 예물로 10만간 어치의 금원보화와 갖은 골동품 등을 사놓고 동경으로 보내려 준비 중입니다. 작년에도 역시 10만간 어치의 재물을 보냈지만 중도에 누군지도 모르는 무리에게 몽땅 갈취당하고 아직도 그들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생각에 그 재물들은 모두 불의지제이니 빼앗아도 꺼릴 것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잘 상의하여 중도에 빼앗는 것을 설령 하늘이 알아도 죄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형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망이 세상에 떨칠 만치 당당한 남아로서 위에가 출중하시고 저도 보잘 것은 없지만 약간 배운 재주가 있어 창을 들면 2,000명 경마속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만일 형장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면 재물을 취하게 도우려 하는데 병장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요. 다시 의논해 봅시다. 적지 않이 고생을 하셨을 테니 우선 사랑방으로 가서 편히 쉬시오. 잘 생각해서 내일 다시 의논합시다. 조개는 곧 머슴을 불러 유당을 객실로 안내하여 쉴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자 머슴은 분부대로 객실로 인도해주고는 자기 할 일을 하러 갔고 방으로 들어간 유당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그놈들에게 죽을 공경을 당했단 말인가. 요행이 조개의 힘으로 무사하기는 했지만 뇌행이라는 놈. 백주의 생사람을 잡고도 은전 열량을 받아가더니 말이 되는가. 그놈이 아직 멀리는 못 갔을 터이니 뭉치를 들고 가. 그놈들을 모조리 때려눕히고 은전을 도로 빼앗아다가 다시 조개에게 주어야 내 기분이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유당은 곧 밖으로 나가서 창대 실렁에서 박도를 벗겨들고 대문 밖을 나서 남쪽을 향해 성큼성큼 그들을 쫓기 시작했고 이때는 벌써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적발기가 박도를 들고 대여섯리를 쫓아가자 병졸들을 거느린 뇌횡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을 본 적발기가 큰 소리로 이놈 도두야 거기 섞어라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 소리에 놀란 뇌횡이 돌아보니 적발기가 박도를 비껴들고 쫓아오는 모습이 보이자 졸개의 손에서 박도를 빼앗아 들고 내 놈은 뭘 하려고 쫓아오느냐. 라고 호령하듯 외쳤습니다. 네가 사리를 아는 놈이면 그 돈 열량을 내게 돌려주고 가거라. 그래야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내 삼촌이 나에게 준 건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의 외삼촌 낯을 안 봤다면 당장 내 놈의 목을 베어버렸을 게다. 염치 없는 놈 같으니 도리어 나더러 은전을 내놓으라고? 도적도 아닌 나를 밤새도록 매달아 놓고 또 우리 외삼촌한테서 돈까지 도색해 간단 말이야. 사리를 아는 놈이면 잔말 말고 내놓고 가거라. 그래야 웃는 낯으로 보내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당장에 내 놈의 피를 보고야 할 테다. 그 말에 꼭지가 돈 뇌횡이 적발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붓습니다. 이 가문을 더럽히는 도적놈 같으니 내 어째서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단 말이냐. 내 놈이야말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악당인데 도리어 나를 욕한단 말이나. 유당이 하는 말을 듣고 뇌횡의 꼭지가 다시 열리며 다시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쌍판에서부터 뱃속까지 도적놈 본색이 진하게 밴 놈아, 내 놈이 정령 조개에게까지 눈을 끼치고 말 테냐? 내 놈이 그 도적놈의 심보로 아무리 덤빈데도 나를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다. 유당도 크게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정 그렇다면 내가 내 놈하고 판가름을 하고야 말겠다. 적발기 유당은 박도를 비껴들고 뇌횡에게로 달려들었고 그가 달려드는 것을 본 뇌횡은 허허 웃으며
손에 든 박도로 그를 맞아 길바닥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뇌은과 유당은 길바닥에서 50요합을 겨뤘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고 뇌은이 쉽게 유당을 당해낼 것 같지 않자 졸개들이 일제히 한꺼번에 달려들려는 참인데 살인문이 열리며 웬 사람이 손에 두 가닥 구리 사슬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호안들은 그만 싸우시오. 내가 한참이나 구경하고 있었는데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이제는 그만하시고 우선 쉬시오. 그 사람은 구리 사슬로 두 사람의 가운데를 막았고 그들은 일시에 박도를 거두고 각기 밖으로 탄력을 받아 튀어오르는 것처럼 뛰어나갑니다.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말린 사람은 선비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둥그런 두건을 눈앞까지 눌러쓰고 몸에는 검은 변을 두른 넓은 배적삼을 입고 허리에는 갈색 띠를 띠고 흰 버선에 비단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미목은 청수하고 얼굴은 옥처럼 희고 수염은 기른 이 사람은 지다성 오용이고 자는 학구며 도우는 가량 선생이라고 하는데 조상 대대로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용이 손에 구리 사슬을 들고 유당을 가리키며 당신은 가만 계시오. 대관절 무슨 일로 도두와 싸우시오? 라고 묻자 유당이 눈을 부릅뜨며 대답합니다. 너 따위 선비가 알 바 아니다. 유당이 말하자 뇌횡이 나서며 말합니다. 선생은 모르시겠지만 이놈이 간밤에 홀딱 벗고 영관전에서 자고 있길래 우리가 붙잡아서 조 보정댁으로 끌고 갔더니 알고 보니 보정의 생질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정나리의 낯을 봐서 곧 놔주지 않았겠습니까? 조 보정나리는 우리한테 술도 주고 또 예물도 주었는데 이놈이 제 외삼촌 몰래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더러 그것을 도로 내놓으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놈이 얼마나 엄큼한 놈인가 좀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오용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조개는 나와 중마고우로서 무슨 일을 하건 반드시 나하고 의논을 하였지. 그의 친척과 친구들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질이 언제 있었을까? 연갑을 따져보아도 잘 맞지 않으니 여기에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 좌우간 싸움부터 말려놓고 다시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공연한 고집을 부리지 말게. 나는 자네 외숙과 극진한 사이고 또 모두도 친한 저질세. 자네 외숙이 이분께 드린 것을 자네가 가로챈다면 자네 외숙의 낯은 어찌 되겠나? 하니 이 자리에서는 우선 내 낯을 봐서라도 그만두게. 내가 자네 외숙한테 말하겠네. 모르는 선생은 가만히 있으시오. 내 외삼촌이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이자가 도색한 거란 말이오. 그러니까 도로 내주기 전에는 나도 안 갈 테요. 그러자 뇌횡이 말합니다. 보정이 와서 달라면 두만 않고 돌려주겠다마는 내 놈에게는 안 줄 테다. 내 놈이 남을 억울하게 도적으로 몰아서 도색하고도 그 돈을 안 돌려줄 테냐? 만약 주기 싫다면 내 손에 든 이 박도한테 물어보고 가라거든 가라. 둘이 한나절을 싸우고도 승부가 안 났는데 그래 또 언제까지 싸울 텐가? 저 자식이 돈을 안 돌려주면 이번에는 저놈이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싸울 테요. 오용이 달래도 유당이 막무가내로 굴자 뇌횡이 꼭지가 열리듯 화가 치밀어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놈을 무서워할 줄 아느냐? 내 병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나를 돕게 한다면 나는 사내 대장부가 아니다. 아무래도 내 놈을 찔러 죽여야 결판이 나겠다. 무섭지 않다, 이놈아. 유당은 악이 나서 제 가슴을 탁 치고는 곧바로 덤벼들자 뇌횡도 손짓 발짓을 크게 하며 달려들어 싸움을 시작하자 오용이 다시 그들을 가로막으며 말리려 했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유당은 박도를 비껴들고 허점을 노리고 뇌횡은 온갖 육설을 퍼부으며 박도를 휘두를 판인데 병졸들이 갑자기 한쪽을 가리키며 보정나리께서 오신다 하고 외칩니다. 유당이 몸을 돌려 병졸들이 가리키는 쪽을 보자 조개가 옷매무새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막 큰 길로 달려오면서 이 체면 없는 놈아, 썩 물러서거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오용이 그것을 보고 보정나리가 신이 오셔야 소동이 멎는구먼. 이라고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오용이 말하자 조개가 헐떡거리며 이 고약한 놈 같으니 어째서 여기서 칼부림이냐. 라고 유당에게 말하자 뇌횡이 그에게 말합니다. 대개 생질 녀석이 박도를 들고 쫓아와서 나더러 돈을 내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못 주겠다. 내가 보정에게 친히 돌려 드릴 테니 너는 참견 말라고 타일렀지요. 그러나 저놈은 덮어놓고 달려들어
나하고 50여 합이나 싸웠는데 마침 선생이 나오셔서 말리시기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자 조개는 짐승 같은 놈. 하고 소리치며 유당을 크게 꾸짖으며 뇌횡에게 말합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도둑께서는 제 낯을 보아서 모쪼록 돌아가 주십시오. 후에 댁으로 가서 사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저놈이 허튼 수작을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놈의 수작을 고지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공연히 보정나리를 이렇게 나오시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작별 인사를 한 뇌횡은 곧 돌아갔고 오용이 조개에게 한마디 합니다. 보정나리가 친히 나오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개의 생질은 과연 비범한 사람이군요. 소생이 울타리 안에서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박도를 잘 쓰기로 이름난 뇌행도 피하기만 하더군요. 만약 몇 참만 더 싸웠다면 뇌행은 틀림없이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소생이 급히 뛰어나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생지를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선생을 모시고 의논할 일이 있어서 막 사람을 보내려던 차에 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실렁에 올려놓았던 박도가 없어져 웬일인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동 아이가 와서 웬 사람이 박도를 들고 곧바로 남쪽으로 달려간다고 하기에 급히 쫓아왔는데 다행히 선생이 계셔서 무사했습니다. 제가 선생과 조용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수고스럽겠지만 저의 집으로 가시지요. 조개가 청하는 말을 하자 오용은 서재로 돌아가 구리사슬을 방 안에 걸어놓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오거든 오늘은 내가 볼 일이 있어서 하루 쉰다고 말해주시오. 오용은 서재문을 닫고 열쇠를 잠근 다음 조개와 유당을 따라서 조가장으로 갔고 조개는 두 사람을 후원에 있는 조용한 방으로 안내한 후 주객이 자리를 나누어 앉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오용이 유당을 가리키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며 조개와는 어떤 관계인지 묻자 조개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장황한 대답을 합니다. 이분은 강호의 호환인데 성은 유고 이름은 당이며 고향은 동주랍니다. 그런데 지금 큰 재물이 생길 일이 있다며 저를 찾아오던 길에 간밤에 술에 취하여 영정관에서 자다가 뇌흥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뇌흥이 이분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길래 제가 생질이라고 거짓으로 말하여 요행이 그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대명부 양중서가 자기 장인인 채태사의 생신 선물로 금은보와 10만관어치를 준비하여 북경으로 보내는데 조만간 그들이 이 부근을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물건들로 말한다면 불의 지제인 것이 확실하니 누구든 빼앗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분이 오신 것이 제 꿈과 꼭 들어맞는 것입니다. 제가 간밤에 북두칠성이 곧바로 제 집 용마루에 떨어지는 꿈을 꾸었는 바 그 북두칠성 한 끝에 따로 작은 별 하나가 달려있다가 순식간에 백광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길성이 제 집에 떨어졌다는 것은 상서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선생을 모셔다 의논하려고 했는데 이 일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생도 유영이 오신 것이 심상치 않아서 10중 8구는 진작에 갔습니다. 그 일로 본다면 대단히 훌륭하지만 사람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댁에는 일꾼들이 많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세 사람만 가지고는 일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보정날이나 유형의 솜씨가 아무리 뛰어나도 감당할 수 없고 반드시 손맞는 호환 7, 8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이상은 더 많아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꿈에 본 별의 수요대로란 말씀입니까? 형장의 꿈은 범상한 꿈이 아니니까 혹여 북쪽에서도 조력할 사람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용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벼랑간 눈썹을 치켜뜨며 무슨 궁리가 난 듯이 말합니다. 그렇지. 한 사람이 있었군. 선생께서 믿을 만한 호환이 있다면 곧 청해서 이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용은 천천히 두 손가락을 겹쳐서 내밀며 말합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의협심이 많고 무예가 출중한 데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히 생사를 같이 할 사람 셋이 있는데 이들을 불러와야만 이번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관절 그 세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명은 무엇이고 어디 삽니까? 그 세 사람은 형제간인데 제주 양산 밖 부근인 석갈촌에 삽니다.
평시에는 고기 잡이로 살아가나 때로는 물길로 다니며 잠상도 합니다. 성은 원이고 삼형제인데 하나는 입지태세 원소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단명이랑 원소오라 하고 마지막 하나는 화령나 원소칠이라고 하는 친형제간입니다. 이전에 내가 몇 해 동안 그곳에서 살 때 그 사람들과 사귀었는데 그들은 비록 일자 무식이긴 하나 친구를 사귀는데 의리가 두터운 오한들이라 나도 그들과 왕래가 많았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2년 동안이나 만나 본 적이 없지만 이 셋을 얻는다면 대사를 성취할 것입니다. 잠상은 암거래 상인을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불법적인 물건을 몰래 거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돈이나 재물을 받고 몰래 해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개가 그의 말을 받아 말합니다. 나도 일찍이 원씨 삼형제의 소문을 들었지만 단지 만나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석갈촌이 여기서 불과 100여리밖에 안 되니 곧 사람을 보내서 그분들을 청해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직접 가서 이세 지혀로 설득시켜 가담하도록 해야지요. 그의 말을 듣고 조개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떠나시겠습니까? 지체할 일이 아니니 오늘 밤 삼경에 떠나서 내일 낮 중으로 그곳에 당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오용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개는 하인을 시켜 술상을 차려오도록 했고 오용은 다시 유당에게 북경까지 가는 길은 다녀본 적이 있지만 길이 여러 갈래니 북경으로 가서 그들이 움직일 확실한 길을 알아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유당이 당장 오늘 밤 출발하겠다고 하자 오용이 채태수의 생일이 6월 중순이라 50일 정도가 남았으니 자기가 먼저 원씨 형제들을 만나 의논하고 온 후에 출발하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조개도 그 말에 찬성하며 유당은 자기 집에서 머물며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반나절 동안 술과 음식을 먹고 잠시 눈을 붙인 다음 오용은 밤 3경쯤 일어나 은자 몇 냥을 얻어 몸에 지닌 후 조개와 유당의 전송을 받으며 석갈촌으로 출발하여 점심때가 되어 마을에 들어섭니다. 오용은 원래부터 이 길은 매우 익숙하였기에 물을 것도 없이 곧 바로 원소의 집으로 가서 문 앞에 이르니 작은 고깃배에 몇 척이 말뚝에 매어 있고 울타리 밖에는 해진 그물이 널려 있습니다. 형장, 댁에 계시오. 오용이 부르자 해진 두건을 쓰고 헌옷을 걸친 맨발의 원소이가 나오더니 그를 보고는 선생님,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 예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읍수하며 말합니다. 내가 이곳을 떠난 지 벌써 이태나 지났구먼. 지금 나는 어떤 부잣집에서 hun합 중일세. 그런데 그 집에는 곧 큰 잔치가 있어서 나더러 열대껏 나가는 금잉어를 여남은 말이 구해오라고 하길래 자네 형제를 찾아오는 길일세. 그의 말을 듣고 원소이는 우선 술이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오용도 실은 자기도 이랑과 술 한잔 나누고 싶어 겸사겸사해서 왔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랑이 호수 건너편에 좋은 술집들이 있으니 배로 그곳으로 가자고 하자 오용은 오랑도 만나고 싶으니 집에 있으면 같이 가자고 하여 둘은 호숫가로 나갑니다. 원소이가 말뚝에서 작은 배를 풀어놓고 오용을 부축하여 오르게 한 다음 나무 밑에서 노를 집어들고 저어나가다 원소이가 문득 손짓을 하며 외쳤습니다. 소치라 소를 못 봤느냐? 오용이 바라보니 저편 갈대밭 속에서 작은 배가 남실거리며 나오는데 배 위에는 얼굴에는 흉터투성이에 군살이 잔뜩 붙었고 눈알이 튀어나와 번득이며 볼에는 꺼슬한 노란 고래 나룻이 나 있으며 몸에는 검은 기니가 잔뜩 낀 원소칠이 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원소칠은 햇빛을 막기 위해 삿갓을 쓰고 몸에는 바둑 판무늬의 배자를 걸치고 허리엔 생포 앞치마를 두르고 배를 저으며 형님, 소우형은 왜 차소? 하고 묻습니다. 여복의 칠랑,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 찾아왔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술이나 한잔하세. 저도 늘 선생님과 한잔하려고 생각은 해왔지만 통 만나뵐 수가 있어야지요. 둘은 배를 높은 언덕 위에 보이는 7-8칸 되는 초가 쪽으로 나란히 저어가 어머니 수호는 집에 있어요? 하고 원소이가 묻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집에 있는 게 다 뭐냐? 그놈 고기 잡을 생각은 않고 투전에만 빠져 조금 전에도
내 머리에서 비녀를 뽑아서 또 저작거리로 투정하러 가버렸다. 그 소리를 듣고도 원소희는 별것 아니라는 듯 웃으며 노를 젓는데 뒷배에서 원소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릇만 하면 무조건 잃게 되니 정말 재수가 없는 것 같소. 소우 형님만 잃는 것이 아니라 나도 툴딱 날려버렸지 뭐요. 원소칠의 말을 듣고 있던 오용이 속으로 옳지. 내 꾀에 걸리기 마련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두 배는 가지런히 석갈촌 저작거리로 저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외나무다리 옆에서 한 사내가 손에 도전 꾸러미를 들고 호숫가로 내려와 배를 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호가 저기 오고 있구먼. 원소희가 하는 말을 듣고 우용이 바라보니 소우는 해진 두건을 삐딱하니 쓰고 해진 무명 적삼을 걸쳤으며 푸르스름하게 표범 문신을 한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었습니다. 바지 괴춤을 늘어뜨리고 목에는 바둑판같이 줄이 쭉쭉 간 무명 수건을 두르고 있는 그를 보자 여보개우랑 많이 땄는가? 라고 우용이 묻는 소리에 원소우가 대답합니다. 아니, 선생님이시군요. 못 뵌 지가 이태는 되는가 봅니다. 나는 저 다리에서 한참이나 누군가 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소우가 대답하는 걸 들은 원소희가 또 말을 이어갑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내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저작거리로 투전하러 갔다고 하시길래 지금 찾아오는 길이네. 우선 선생님을 모시고 수각으로 가서 술이나 한 잔 대접하세. 원소희의 말에 원소우는 급히 다림목으로 내려가서 작은 배를 풀어 노를 젓기 시작하자 배의 세척이 한 덩어리가 되어 나란히 수각주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세척에 배를 저어 수정 아래 연꽃 늪속으로 들어가 배를 메어놓고 오용을 부축하여 무트로 올라 주점으로 들어가 수각 안에 붉은 칠을 한 식탁을 택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삼형제가 예의범절을 모른다고 탓하지 마시고 상좌에 앉으십시오. 라고 원소희가 말하자 오용이 천만에 그래서야 되겠나? 하며 사양하자 원소칠이 말합니다. 형님이 주석에 앉고 선생님을 객석에 모시면 될 것 아니오. 우린 먼저 앉겠소. 신랑은 언제나 신선하거든. 오용이 말하며 좌석을 정하고 앉아 주인장을 불러 술 한 통을 가져오도록 하자 심부름꾼이 큰 잔 4개와 젓가락 4쌍을 차려놓고 채소 4접시와 술 한 통을 가져다 놉니다. 무슨 안주가 있어? 하고 원소희가 묻자 심부름꾼이 대답합니다. 방금 소를 잡아 삶았는데 고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큼지막하게 10근만 썰어주게. 원소희가 시키고 나자 소호가 오용을 보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웃지 마십시오. 정말 대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되려 폐를 끼쳐 미안하네. 선생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원소희는 심부름꾼에게 술을 따르라고 재촉하고 소고기도 두어 쟁반 가져다 놓게 합니다. 원씨 삼형제가 연신 권함으로 오용은 쇠고기를 서너 점 먹고 나자 더는 생각이 없는데 세 사람은 마치 굶주린 승냥이나 허기찬 범처럼 먹어댑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원소호가 물으니 원소희가 대신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큰 부잣집에서 훈학을 하시는데 이번에 열댓근 되는 붉은 잉어를 연암은 말이 구해 가시려고 일부러 우릴 찾아오셨다네. 그 말에 원소칠이 끼어듭니다. 전 같으면 연하 못 말이겠습니까? 40~50마리라도 우리 삼형제가 도맡아서 잡아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근짜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원소호가 말했습니다. 먼 길에 모처럼 오셨는데 5~6근짜리라도 연암은 말이 구해드려야지요.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 값은 부르는 대로 내겠네. 그런 작은 곳은 소용이 없으니 꼭 10대끈짜리를 구해주게. 그렇게 큰 것은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소우 형님이 말한 대로 5~6근짜리도 실은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며칠간은 기다려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내 배에 잡아놓은 잔고기가 한 통 있으니 그걸 가져다 안주나 합시다. 원소칠이 그렇게 말하고 잔고기 한 통을 들고 왔는데 67근은 좋게 될 것 같았고 그것을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 안주를 만들어 쟁반 3개에 나누어 담아 상 위에 놓고 권합니다. 선생님 변변치 못하나 좀 잡수십시오. 넷이 술을 마시는 동안 차차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오용은 지금 이 주점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오늘 저녁에는 소희의 집에서 자면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잠겨 있는데 원소희가 말합니다.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선생님은 오늘 저희 집으로 가서 하룻밤 묵으시고 내일 다시 구해봅시다. 내가 여기를 한번 다녀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오. 오늘은 요행이 세 분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아마 술값을 나더러 치르라고 할 것 같지는 않으니 오늘 저녁에는 내가 이랑의 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하겠소.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돈을 내어 여기서 술 2독과 고기를 사고 마을에 돌아가 닭도 2마리 사서 이랑의 집에서 우리 한번 만취하도록 마시는 거지 어떻겠소? 오용이 말하자 원소희가 사양합니다. 선생님께서 돈을 쓰시게 한다는 것이 될 말입니까? 우리 삼형제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 공연한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내가 여기로 온 김에 당신네 세 분에게 하나 대접하려는 것인바. 만약에 그것마저 못하게 한다면 나는 이 길로 작별하고 돌아갈 참이오. 오용이 그렇게 말하자 원소칠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처럼 말씀하시니 우선 우리는 감사히 받기로 하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역시 신랑이 시원시원하거든. 오용은 은전 한 냥을 꺼내어 원소칠에게 주어 주인한테 큰 술독을 빌려 술을 한 독 받고 익은 건 날 것해서 쇠고기 20근을 사고 또 큰 닭 2마리를 사게 했습니다. 오늘 이 술값은 후에 내가 함께 계산해 주겠네. 네네. 좋습니다. 원소희의 말에 주인은 응낙합니다. 네 사람은 주점에서 나와 다시 배에 올라 술과 고기를 선창에 싣고 배를 풀어 곧 원소희의 집으로 저어가 문 앞에 배를 대고 내린 후 술과 고기를 들고 집 뒤로 들어가 불을 켭니다. 원래 삼형제 중에는 원소희만이 처자가 있고 소호와 소칠은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소희 집 뒤에 있는 수정에 자리를 잡고 앉자 원소칠은 닭을 잡고 형수와 심부름꾼은 부엌에서 서둘러 음식을 끓여 한식경이 지나서 술상이 차려집니다. 오용은 원씨 삼형제들에게 여러 잔의 술을 권한 다음 또다시 물고기 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큰 호수에 왜 큰 고기가 없단 말이오? 선생님께 숨길 것 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큰 생선은 양산박에나 있었지 이 작은 석가루에는 본시부터 없었습니다. 여기서 양산박이라야 그리 멀지도 않고 또 물길이 이어진 같은 호수인데 어찌 그리로 가서 잡지 못한단 말이오? 말씀 마십시오. 원소희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랑은 어째서 한숨을 쉬시오? 오용이 물으니 원소호가 대신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양산박은 우리의 밥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는 가볼 생각조차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넓디 넓은 곳인데 관가에서 고기잡이를 금하지는 않겠지? 관가에서 왜 고기잡이를 금하겠습니까? 누구도 고기잡이를 막지는 못할 겁니다. 관가에서도 금하지 않는다면 왜 그곳에 가지 못한단 말이오? 선생님께서는 통 모르시는군요. 제가 다 알려드리겠소이다. 이번에는 원소칠이 끼어듭니다. 양산박의 상황은 그야말로 이루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 전부터 화석패 떼거리가 들어앉아서 그 호수를 독차지하여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일체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말은 금시초문인데 거기에 화적패가 모여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오. 그 화적패의 첫째 두령은 낙방거자인 백일수사 왕윤이라는 자고 둘째 두령은 모착천 두천이라는 자이며 셋째 두령은 울리금강 송만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한지 울률죽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가도 어기에서 주점을 차리고 앉아서 여기저기의 상황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실상 그리 대수롭지 않지만 요즘 동경에서 금군교도 노릇하다 효자도 임충이라는 자가 새로 들어왔는데 우예가 아주 능란한 모양입니다. 이런 화적들이 수하에 6,700명 졸개들을 모아가지고 노력질을 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털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1년 남짓 그쪽으로는 고기 잡으러 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자들이 호수를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밥줄이 끊어지게 될 판이라 딱한 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정말 뜻밖인데 관가에서는 왜 그자들을 그냥 놔두지? 요새 관속이라는 것들은 어디서 무슨 변이 생길라 치면 공연히 백성들만 들볶을 뿐인거려. 촌으로 나가면 우선 눈이 벌게져서 죄 없는 백성들의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지요. 떠날 때는 신발차까지 내라고 을러대는 것은 물론 화적들은 건드려볼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포도 군관이라는 것들이 모두 그따위 놈들 뿐이니 양산바까지 내려오기나 하겠습니까? 혹시 상권이 도적을 잡아오라고 하면 그자들은 겁부터 집어먹고
똥 오줌이나 질질 갈겼지. 허적들을 감히 보려고나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발차는 심부름 등을 하는 값으로 주는 돈을 이릅니다. 원소호가 말하자 나는 큰 생선은 못 잡게 됐어도 세금과 부역을 면하게 돼서 좋더라. 라고 원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화덕놈들은 아주 마음 푹 놓고 잘 살겠는걸. 그들이야 하늘이 무섭겠소. 땅이 겁나겠소. 아니면 관가가 무섭겠소? 금과 은은 저울질하여 나누어 가지고 몸에는 갖은 비단을 감고 술은 독으로 마시고 고기는 큰 덩이로 먹는 판인데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삼형제도 재주가 없지는 않지만 그들의 흉내도 못 냅니다. 이 말을 듣고 오용은 계획한 일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되어 은근히 속으로 기뻐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요. 풀들은 가을이 오면 그만인데 우리들은 한평생 고깃잡이나 하다가 죽을 모양이지요. 단 하루라도 그자들처럼 살아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그 따위 놈들의 본을 따서야 되나? 그자들이 하는 짓은 6, 70대 곤장으로 씻을 때가 아니니 한평생을 망칠 것이오. 혹시 관가에 붙잡히는 날이면 그야말로 자닥지어리라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지 않나? 지금의 관가라는 것이 뭘 안답니까? 아주 깜깜 밤중이거든요. 하늘의 사무치는 죄를 골백번 졌다 해도 무사할 놈은 얼마든지 무사한 판이거든요. 오히려 우리 형제 같은 사람만이 노관할 뿐이지요. 만일 누가 우리를 데려만 간다면 저희들은 좋아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원소희가 말하자 원소호도 혀를 차며 말합니다. 나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소. 우리 삼형제의 재주도 남만 못지않지만 누가 알아줘야 제길 참. 하고 혀를 차자 오용이 재빨리 말을 받아 묻습니다. 만약에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당신들은 어떻게 할 테요? 정말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물에 뛰어들라면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라면 불에 뛰어들지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우체성안 준다면 죽어도 이마살을 펴고 죽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오용은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으니 이제부터 내가 넌지시 끌어당겨 보아야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술을 몇 잔 더 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작지열은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생긴 재앙을 이르는 말입니다. 간사한 자, 능한 자들 억누르고 있으니 하늘이 악한 별을 인간에게 내려보냈네. 두고 보라, 원신의 삼형제, 불의지제 생신 예물 빼앗는 솜씨. 그렇다면 세 분은 양산박으로 가서 그 화덕들을 잡아올 수는 없겠소? 그자들을 잡는데도 어디 가서 상을 타겠습니까? 도리어 강호의 호환들로부터 웃음거리나 될 뿐이지요. 내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고기가 안 잡혀서 걱정할 바에는 차라리 그리로 가서 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형제들도 그리로 들어갈까 말까 하고 몇 번이나 의논을 했었지요. 하지만 그 백이수사 왕윤의 수하들 말을 들으면 그자가 속이 너무 좁아서 쓸만한 사람이 가까이 가질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동경에서 온 임충도 별별 수모를 당했을 정도로 그 왕윤이란 놈이 사람을 여간해서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기에 우리 형제들은 그만 맥이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소희가 말하고 나자 원소칠이 또 말을 받습니다. 그자들이 선생님처럼 마음이 너그러워 우리 형제들을 알아준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자들하고 우리가 선생님처럼 정분이 있다면야 벌써 찾아갔지 오늘까지 그냥 있었겠습니까? 벌써 가서 그자들 대신에 죽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못 되지만 지금 산동과 하북 등지에는 영웅호골다운 호환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소. 오용이 말하니 원소희가 그의 말을 받습니다. 호환들이야 많겠지만 우리 형제들은 아직 한 번도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바로 운성현 동계촌에 사는 조보정이라는 분을 당신 형제들은 모르오? 탁탑천왕 조계라는 분 말씀입니까? 바로 그분 말이오. 비록 대결이 맞게 되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인연이 없어서 그분의 명성은 들으면서도 아직 한 번도 뵌 적이 없네요. 그렇게 의리를 중시 여기고 재물을 탐내지 않는 훌륭한 호환을 어째서 지금까지 찾아뵙지 않았소? 우리 형제들이 그리로 갈 일이 없어서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실은 내가 이 몇 해 동안 조보정의 근처에서 훈장 노릇을 하는데 요새 듣자하니 큰 재물이 그 사람 손에 흘러든 모양이오. 그래서 내가 당신네와 상의하려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오. 그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어떻겠소?
그건 안 됩니다. 그분은 의리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탐내지 않는 호환인데 우리가 그분의 일에 해방을 놓아 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다면 천하 호환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원소희가 막아버리니 오용이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원시 삼형제가 오용의 지략으로 그들의 계획에 가담하게 되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방송을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